20세기 초 미국 건축계를 주름잡던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는 1900년대 초 일본 굴지의 거부였던 오쿠라 기아치로의 의뢰를 받아 일본의 세계 최고급 호텔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현재도 도쿄 최고급 호텔로 남아있는 데이고쿠 호텔이 바로 그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한국의 전통 거주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었는데요. 현재 이러한 거주 방식은 중국에서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사명명이 바닥에 깔아두고 대놓고 자랑한다고 하죠. 고조선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미국 외교관이자 의사인 알렌은 1908년 조선 견문기를 쓰면서 10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난방장치를 가진 나라였다. 농부나 일꾼들이 사는 집이 아무리 누추하다 하더라도 항상 깔끔한 작은 침실이 딸려 있는데 진한 갈색의 유지가 발라져 있는 구들과 시멘트로 된 방바닥은 하루에 2번씩 밥을 하느라고 피우는 불 때문에 항상 따뜻하다. 일본의 집들은 춥기로 유명하고 유일한 난방 시스템은 손가락을 따뜻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화로가 전부이며 또 중국의 집들은 아주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법이 없다. 영국인 여행가인 헨리 노먼은 조선을 여행하는 동안 놀랍고 아름다운 이 나라를 매우 칭찬했으며 베이징을 방문한 후에 조선의 수도인 서울은 베이징과 비교하면 천국이라고 쓰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를 경험한 그는 여기에 푹 빠져버렸죠.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국 브리테니커 대백과 사전에는 온돌이라는 아주 오래된 한국의 난방 방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온돌은 영어로 번역해서 기록되지 않고 한국어 온돌을 그대로 변환해서 한국의 바닥난방 장치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돌에서 출발해 오늘날의 돌침대, 흙침대, 수침대 등 다양한 건강침대와 옥매트, 옥돌매트 등 의료기 온열매트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의 온돌 문화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난방장치이자 고급스러움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온돌을 세계에 알린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바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죠. 이 건축가는 왜 한국의 온돌을 세계에 열심히 알렸던 것일까요? 2016년 일본에서는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라는 소설이 출간됩니다. 제64회 요미우리 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품이 놀라운 점은 마스이에 마사시라는 작가의 데뷔작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놀랍도록 정교한 묘사를 통해 건축을 모르는 이들이라도 건축에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갓 졸업한 대학생이 자신이 원했던 건축사 사무소로 출근하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 책이 유독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은 몰입감을 극한으로 몰고 갔기 때문인데 소설에 실제 건축가들을 등장시켰습니다. 그중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역시도 소설에 등장하는데요. 세계 3대 건축가라 불리며 1900년대 초 미국 시장을 주름잡았던 이 건축가에 대한 소설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흔을 맞이한 그는 고객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일도 생활도 벽에 부딪혀 막막했던 시기였죠. 1909년 42이 된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시카고에 남겨두고 애인과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2년 뒤 미국으로 복귀한 이 둘은 가십으로 인해 시카고에 정착할 수 없어 위스콘신의 어느 언덕 위에 작업실을 차립니다. 그는 그 건물에 웨일서 빛나는 이마라는 의미의 탈리의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출장 간 어느 날 그의 고용인이 탈리의 신에 불을 지르고 가족을 몰살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탈리의 신으로 돌아온 첫날 밤 그는 쏙독새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기억 때문에 이후 40여 년의 인생 동안 쏙독새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한 우울 상태에 빠졌다고 하죠. 그런데 그를 살린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의뢰받은 제국 호텔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거부로 이름을 날리던 오쿠라 기아치로라는 인물은 라이트에게 일본 최고의 호텔을 지어달라며 설계를 의뢰합니다. 지금 현재도 도쿄 최고급 호텔로 남아있는 데이고쿠, 즉 임페리얼 호텔인데요. 오쿠라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과 함께 부산에 들어와 자파점을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금융, 건설, 압록강 벌목 등 돈 되는 일들을 모조리 벌였고 돈 될 만한 조선의 문화재를 닥치는 대로 긁어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덕수궁 석조전도 그가 세운 작품이고 설린상고도 그가 설립한 학교죠. 그가 가져간 가장 중요한 문화재 중에 하나는 경복궁의 자선당입니다. 자선당은 세자와 세자빈이 머무는 집으로 세종대왕 때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1915년 조선 통치 5주년을 기념하는 박람회를 열기 위해 자선당을 철거하고 조선 총독부 미술관을 짓습니다. 이때 철거 작업을 진행한 이가 바로 오쿠라였는데 그는 총독부에 부탁해 이 자선당을 일본으로 가져가죠. 그리고는 자신의 도쿄 저택들에 세워둡니다. 그는 라이트에게 임페리얼 호텔의 설계를 의뢰하기 위해 자신의 도쿄 저택으로 초청했는데 공교롭게도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잃어 시리에 빠진 라이트는 간신히 설계 협의를
마치고 만찬을 들기 위해 다다미 방에 들어섰는데 음식을 한 점도 손에 대지 못했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인데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라이트는 오돌오돌 떨기만 할 뿐이었죠. 그 모습이 미안했던지 오쿠라는 라이트에게 코리안 룸이라고 쓰인 방으로 안내했고 방에 들어선 순간 라이트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라이트는 자서전을 쓰며 그래비티 룸이라는 챕터를 두었는데 그 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바뀐 것 같았다. 결코 커피 때문이 아니었다. 마치 봄이 온 듯했다. 우리는 곧 몸이 따뜻해지고 다시 즐거워졌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훈훈함이 감돌았다. 눈에 보이는 난방시설도 없었고 이것으로 난방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건 정말이지 난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후적 사건이었다. 그만큼 그에게 코리안룸에서 뿜어져 나오는 훈훈함은 기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가 커피를 대접받았던 코리안룸이 바로 경복궁에서 뜯어 자신의 집들에 입축한 바로 자선당입니다. 그는 통역관을 불러 밤새도록 온돌난방의 원리를 듣고는 그날 밤을 새워 대국 호텔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당시 이미 실용화되어 있던 전기 라디에이터의 파이프를 펴서 바닥에 깔면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시켜 대국구를 설계했는데 이것이 한국식 온돌 방식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건축물입니다. 라이트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것 또한 이 호텔 덕분인데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도쿄 대지진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한 호텔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라이트는 자신에게 가장 많은 명성을 가져다 준 이 호텔보다도 그가 일본에서 발견한 조선의 온돌에 더 큰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서전에 중력난방이라는 챕터를 따로 두기도 했죠. 그가 중력난방이라 이름 붙인 이 기술은 바닥을 데펴 더워진 온기가 대류의 원리에 따라 위로 올라가 방안 전체를 덮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 후 라이트는 자신이 설계한 30동짜리 단독주택에도 이 기술을 적용시켰죠. 라이트가 임페리얼 호텔의 온돌식 난방장치를 적용하기 전까지 세계적인 난방 트렌드는 전기 라디에이터였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라디에이터를 데우면 그 훈훈한 공기가 방 안을 돌면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원리죠. 그러나 문제는 방 안은 공기는 따뜻해질지는 몰라도 우리 몸에서 열에 가장 예민한 발은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차가운 마룻바닥이 아니라 섬유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감안하고 카펫을 깔았으며 그 위를 실내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가 사용해오던 온돌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 방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죠. 우리나라의 온돌은 전도의 원리를 활용한 대표적인 난방법입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연기가 돌바닥 밑을 지나면서 돌을 뜨끈하게 데워주는데 이렇게 고체나 액체 같은 물질 자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아궁이로 난방하던 집을 뜯어보면 돌 사이사이로 빈 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이 바로 고래라고 부릅니다. 즉 연기가 지나가는 길이죠. 다만 라이트는 임페리얼 호텔을 설계할 당시 호텔에서 아궁이를 뗄 수 없으니 전기 라디에이터의 파이프를 바닥으로 깔아 온돌 방식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라이트가 한국식 온돌 난방의 원리를 적용시킨 후 세계적으로도 이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을 체험한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하루만 지내보면 온돌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며 예찬하기 일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죠. 영국 웨일즈의 한 고급 주택가는 모든 건물에 한국식 온돌을 선택했습니다. 웨일스 정부가 2003년에 추진한 스완지시티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건축사무소 코다가 온돌 방식을 응용한 난방을 적용해 입찰한 끝에 선정됐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식 온돌 난방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중국에서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겨울 난방 을 위해 공기를 직접 데우는 공열식 난방을 사용했습니다. 즉 라디에이터나 난로 같은 것을 썼죠. 그러나 LG화학에서 온돌 파이프를 생산하면서부터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의 대도시 아파트의 20%에는 온돌이 깔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온돌 난방이 적용된 아파트는 공열식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다고 하죠. 그들에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편하게 쉬는 것이 더 위생적이고 청결성, 쾌적성, 미관성 등 여러 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수한 온돌 아파트에 사는 것을 일종의 부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온돌 아파트에 입주하면 온돌 침대인 돌침대나 옥침대 등을 들여다 놓고는 친구들을 잔뜩 초대해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하죠. 우리 집은 한국식 온돌이고 난 옥침대에서 잔다는 것이 최고 자랑이라는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일찍부터 바닥 난방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위생과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바닥 난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죠. 실제로 독일 정부는 바닥 난방을 시공할 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시공 기술을 제공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춥기로 소문난 구소련 지역에서 한국식 온돌 난방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죠.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식 온돌이 깔린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우림건설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중심가에 2786가구의 대규모 고급 주거시설과 3680대의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는 우림 애플타운 사업을 끝냈습니다. 한국식 온돌 난방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던 자선당은 일제강점기 시절 오쿠라에 의해 일본으로 이축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축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1924년 관동 대지진으로 건물이 불타고 주춧돌만 남았습니다. 한국의 소중한 문화재가 일본에 빼앗긴 것도 모자라 대지진으로 불에 타 쓸모없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1993년 김정동 모건대학교 명예교수가 오랜 조사 끝에 오쿠라 호텔 내 정원 산책로에서 이를 찾아냈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여론화한 끝에 1995년 8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총 110톤 분량의 주춧돌 288개가 반환되어 경복궁으로 돌아왔으나 이 돌은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돌이 불에 타면서 푸석해져서 재구시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돌은 경복궁의 건천궁 옆 녹산에 쓸쓸히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1896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의 시신을 일본인들이 불태웠던 자리라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인연입니다. 현재 이 온돌식 난방 시스템은 중국이 또 자기네 문화라고 우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